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정재권 기자입니다. 오늘은 국방부의 차기 전투기 사업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차기 전투기 사업은 8조 3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입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의 가격 입찰에서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A가 1차로 탈락한 뒤 유럽항공 방위 위주 산업의 유로파이터마저 탈락해 미국의 보잉 F-15SE만 남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F-15의 단독 입찰이나 마찬가지 꼴인데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F-15로 결정이 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전투기 사업이 왜 이렇게 됐는지, F-15로 결론이 나면 문제는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김규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보잉에 F-15SE만 남는 약간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유로파이터는 왜 탈락을 한 겁니까? 유로파이터는 원래 자신들이 1차 그 입찰에서 제시했던 그 가격이 8조 3천억 원의 그 총 예산을 초과했었습니다. 근데 2차 입찰에서는 이 최종적으로 사업자 후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방위사업청하고 합의했던 조건들을 일부 수정해서 가격을 8조 3천억 이하로 맞췄습니다. 근데 뒤늦게 방위사업청에서 이 사실을 알고 합의된 조건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상 유로파이터도 F-35A에 이어서 탈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자가 될 수 없다는 게 가격 요인 때문인 겁니까? 아니면은 이른바 그 가격의 범위 안에서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필요한 비행기 대수 등의 문제에서 그 유로파이터 쪽은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겁니까? 일단은 가격입니다. 가격이 8조 3천억 원이 총 예산인데요. 그 중에서 전투기 실제 가격은 7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우리 그 국내 법률상 초과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그 사업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유로파이터는 방위사업청과 기존에 합의했던 이를테면 복좌기 15대를 뭐 6대로 줄인다든가 무기 통합 체계 개발을 위한 어떤 투자, 이것을 삭감한다든가 하는 그 몇 가지 예산 삭감 조처를 취했던 것이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요. 이른바 그게 이제 서류상의 실수 때문이라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뭐 1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8조 원대의 사업인데 그런 서류 실수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데 맞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예, 서류상의 실수가 아니고요. 유로파이터 쪽에서는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8조 3천억을 초과하는 원래 그 합의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합의안에 의한 가격을 하나 제출했고요. 동시에 합의된 내용을 일부 조정한 8조 3천억 이하의 입찰 가격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가격을 제시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은 비슷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자신들은 그러니까 마지막 입찰 가격 이전에 합의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8조 3천억 이상의 가격과 맨 마지막 입찰에서 8조 3천억 이하의, 그러니까 그 중요한 그 내용들, 합의된 내용들이 조정된 그렇게 두 개의 가격을 받았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이렇게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유로파이터는 더 이상 이제 사업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방위사업청이 일단 유로파이터 쪽을 탈락시킨 셈인데 뭐 그 결정에 대해서 유로파이터 쪽이 순순히 납득하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유로파이터는 처음에 그 사실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이 일요일에 갑자기 발표를 했거든요. 유로파이터가 사업비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발표를 했는데요. 월요일까지만 해도 그 본사에서 그러니까 유럽 항산이라고 그러죠. 유럽 항산 본사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이 사업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방위사업청과 유로파이터가 만났다고 그럽니다. 만나서 서로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유로파이터가 사업비를 초과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양자가 서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로파이터는 이 사업의 사업자가 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 차기 전투기 선정의 기준을 따진다면 크게 보면은 그 비용과 성능 두 가지일 텐데요. 네네. 그동안 전문가들은 성능 면에서 이른바 이제 그동안 그 네네. 금액의 문제는 방금 쭉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네네. 성능 면에서 보자면 F-15, 유로파이터, F-35 이 세 기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왔습니까? 이 세 기종은 특징이 좀 다른 전투기들입니다. 먼저 이번 최종 사업자 후보가 된 F-15SE 같은 경우는 기존의 F-15라는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한 전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완제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모델은 한국을 위해서만 제작한 것인데요. 가장 우수한 점은 이 F-15SE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다량의 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 20개 내외의 포탄을 외부에 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굉장히 낡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F-15K와 거의 유사한 전투기라서요. 과연 이것을 이제 차기 전투기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요. 그때면 F-15SE 같은 경우는 개발한 60년 정도 됩니다. 환갑이 됩니다. F-35A가 먼저 탈락했는데요. F-35A 경우는 가장 최신의 전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투기의 가장 큰 특징은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보통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전투기를 F-22 랩터라고 꼽는데요. 이 F-35 경우는 F-22 랩터의 보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모가 좀 작아지고요. 엔진도 이제 하나로 줄어들고 뭐 이렇게 해서 보급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F-35A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개발이 완료되지가 않아서 그 성능이나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군에서 작년인가요? 로키드 마틴 본사를 미국에 찾아갔는데 이 F-35A는 사실 그 조종사들이 같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비행도 못하고 왔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로파이터가 있는데요. 유로파이터는 스텔스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중전에서는 가장 뛰어난 전투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세계 최고의 전투기라고 하는 F-22와 모의 전투를 벌였는데 근접 공중전에서 이겼습니다. F-22 같은 경우는 거의 무적의 불패의 어떤 신화 같은 걸 갖고 있었는데 유로파이터한테 한번 진 것이죠. 그 뒤에는 잘 그런 근접 공중전 같은 걸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F-22가 그때 상당히 상처를 받았는지. 근데 역시 이 유로파이터는 약점이 이런 점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전투기는 유럽에서 도입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 지원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이 항공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 물자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반도의 안보와 관련해서 한미 동맹은 사실 중요하다는 그 이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F-15가 성능 면에서 다른 두 기종에 비해서 뛰어나지 않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F-15만을 놓고 차기 전투기 사업에 어떤 평가를 한다,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합평가는 세 기종에 대해서 모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사업의 정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다만 그 평가를 하더라도 그 평가에 의해서 이제 순위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 순위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가장 바람직한 것은 F15SE가 1위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이 말할 것도 없이 그대로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2등이나 이제 3등이 나왔다, 종합평가에서. 그런 경우에는 아마 방사청이나 국방부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라고 의사결정기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두 기종은 탈락했지만 네. F15만을 놓고 네. 가계약을 하고 그리고 종합평가를 한다, 그런 네. 말씀인 거네요. 세 기종을 세 기종을 다 두고 가계약과 종합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는 이 가격 입찰에서 예산 범위를 초과한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구매 사업 역사를 보면은요. 그래서 당연히 가계약과 종합평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앞으로도 꼭 F15가 반드시 될 수 있다. 네. 이게 뭐 따놓은 당상이다. 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말씀이시네요. 지금으로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F15SE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의 선택이고요. 또 하나의 선택은 F15SE가 뭐 2등이나 3등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종합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을 때 방추위에서 이것을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 필요성, 소요제기라고 하는데요. 그 필요성이나 수요부터 다시 조사하게 됩니다. 이제는 조금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른바 차기 전투기 사업 역사를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엄청난 큰 돈이 들어가는데 네. 차기 전투기 사업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인가요? 차기 전투기 사업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이 역사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993년에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당시 120대를 구매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40대로 줄여서 1차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사업에서 21대를 수의 계약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머지 60대를 구매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업 기간이 20년이나 되면서 애초에 4세대 전투기라고 하는 지금 말하면 F-15 같은 전투기를 구매할 계획이었는데요. 5세대 전투기가 그 사이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약간 좀 그 혼란을 겪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로파이터는 그 사이에 이제 4.5세대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이 사업의 목표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기존의 한국 공군에서 운영하던 F4라든가 F5라든가 F4 전투기가 퇴역을 합니다. 2010년에서 20년 사이에요. 그 이후에 이 100대가 넘는 이 F5와 F4 전투기를 대체할 전투기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어떤 양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질적인 측면으로는 아시다시피 한국 주변에, 한반도 주변에 여러 그 강대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대국들이 전부 다 그 스텔스기라는 것을 개발하거나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스텔스 성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한 측면이 더 있고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한국 공군에서 보라매 사업이라고 해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런 그 외국 전투기를 구입하면서 이 기술 이전 같은 걸 받아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전투기를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어떤 군사 전략을 좀 강화하는 것인지 사이에서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 차기 전투기 사업만 놓고 본다면 이 사업을 추진한 지 2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곳에 비춰보면 지금 상황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네네. 뭐 지지부진한 이유는 뭐로 보십니까? 사실 이제까지 1년 8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긴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1년 8개월 동안 세 개의 사업자와 뭐 가격이라든가 구매 조건이라든가 뭐 기술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상을 해서 그 결과를 도출했는데요. 그 중에 2개 사업자가 예산을 맞추지 못해서 탈락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헛일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럼 앞으로가 역시 이제 숙제일 텐데요. 네. 차기 전투기 사업이 정상 궤도를 밟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기 전투기 사업의 목표가 기존 전투기를 대체하는 정도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동북아시아에서 군사 전략을 세우기 위한 것인지를 좀 명확히 해서 거기에 맞는 기종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F-15SE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새로 시작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3개 사업자 중에 2개 사업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해서 탈락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그 무기 구매 사업 같은 것을 할 때 반드시 사업자가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범위 안에서 가격을 써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사업자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사업자를 받아들인 뒤에는 종합평가를 해서 반드시 종합평가에서 1위를 한 가격평가라든가 성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들에서 종합 1위를 한 그런 그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기 전투기 사업이 애초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전투기 구입 비용만 8조 3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운영 유지비까지 계산한다면 앞으로 30조 원 가까이 필요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덩치가 큰 사업입니다. 김 기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노후화한 전투기를 대체해야 될 필요성,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든 빨리만 결정하자, 이런 태도 역시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공군의 군사 전략을 분명히 하고 그에 걸맞는 기종을 선택하는 일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차기 전투기 선정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치부 김규현 기자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3을 마칩니다. 저는 정재권입니다. 감사합니다.